자, 이 정권이 이방카를 초대하려 했던 것 같아요. 이달 말에 한국에 올라다가 막판에 취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 등의 이견이 생기고 이방카가 이 대목에 한국에 오는 것은 이 남북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 대통령 딸이 한국에 초청을 받고 이렇게 왔다 가면 3박 4일간 강경화가 지난 9월 달에 유엔에서 이방카를 만나고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지겠습니까? 자, 그러지 않아도 폐막식 때, 지난 평창올림픽 때 이방카 왔다 가고 난 뒤에 미국하고 풀리고, 그래서 한간에는 이 정권이 이방카나 또 트럼프의 이 외교적인 이 멘토, 키신저, 또 유대인 라인으로 쿠슈너 등의 좀 라인을 잡아가지고 트럼프를 가족이나 트럼프의 좀 이너스크를 통해서 설득을 해서 트럼프가 대북 관계에 저렇게 빨려들면서 미국이 문재인을 굉장히 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문재인 주도 중매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 아니냐 오해가 있었죠. 그런데 이방카가 이번에 이렇게 올라다가 안 온 것도 결국은 지금 미국 정부의 요로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금 문 정권이 이걸 나라를 끌고 가는 걸 보면요. 이방카 초청처럼 한미 간의 지금 관계가 대통령 딸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그 사이가 핵심 참모라 하더라도 그걸 꼬드겨 가지고 한미 간의 관계를 별 문제 없도록 만들어 갈 수 있다. 지금 그뿐만 아니라 미국 싱크탱크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가 별의별 소문이 들려요. 한국계 출신 미국의 싱크탱크 스텝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꼬드겨 놓고 있다부터 별의별 소문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로비를 해서 작업을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각을 잠깐 속이면서 앞뒤 다르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걸 완벽하게 속이고 북한과의 문제를 딜 쳐서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준이 딱 386 운동권 수준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때 호기심도 있고 좀 사회를 개혁해볼까 해서 운동권 언더서클에 들어갔어요. 80년대 초반에. 그래서 가서 조그만한 자취방에 합숙을 하면서 한여름에 집에도 안 내려가고 공부한다고 앉아 있어 봤어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사람 진짜 사는데 그 더운 여름에 한 집에 10대 명이 바글바글 하면서 라면 끓여가 밥 먹으면서 하루 종일 공부니 정신교육이니 받으면서 하는데 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요. 자기들이 이런 언더스쿨을 만들어서 대학을 장악하고 더 나아가서 서울을 장악하고 그리고 또 노동계로 퍼져서 학생과 노동계가 다 들고 일어나고 또 농민들도 농활로 설득을 해서 어느 순간에 혁명을 일으켜서 이 한국의 권력을 잡겠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거 더서 부인할 사람이 있으면 손들고 그거 아니었다고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출연시켜 주겠습니다. 제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냐니까. 그러고는 아니다. 인민의 민족 혁명이라는 식으로 둘러대요. 그게 그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남쪽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 혁명을 퍼뜨리는 그런 공부들이었다. 그게 이제 주사파들이 본격 등장하기 이전인 83년, 4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주사파식 혁명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 사회의 혁명을 성공시켜서 권력을 잡아서 한국 사회를 사회주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한국은 경제가 빈부가 아주 격차가 심해지고 미국이 한국을 착취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말끝마다 미국이 만악의 근원이었어요. 그리고 모범적인 사회가 어디냐니 북한이나 러시아다. 사실 소련이다. 소련 망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내가 차라리 모범적인 사회가
스캔디나비아식 복지국가 아니냐니까 그것도 또 핀잔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 저들끼리 그냥 소설 쓰고 영화 찍듯이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에 그냥 두 번 다시 제가 안 가고 발걸음을 뚝 끊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고 느낀 게 뭔가 하면 그때 운동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들 열정만 있지 얼마나 한마디로 좁은가. 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임종석이 꿈에 그리던 비서실장이 되어서 뭐 정도전이 됐다고 생각할지 홍구경이 됐다고 생각할지 그건 알 수가 없지요. 조광조가 됐다고 생각할지 어쨌든 임금 밑에 찰싹 붙어서 임금은 허수아비로 만들고 지가 이 나라를 다 바꾸어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권 몇 명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감당해 가고 있다라는 거대한 착각을 지금 하고 있죠. 나중에 사부에서나 다시 말하겠지만 청와대에 거시경제 전문가는 없고 운동권 출신 실세들은 전문성이 좀 있는 그나마 몇 명의 참모들의 직원도 맡기 일수고 그래서 청와대가 노조 간부가 회사를 경영하듯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지금 폭로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전부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이 앉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리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이 앉았을 때 그것은 회사라면 회사도 망하고 또 심지어 김밥집 주인도 김밥집 주인으로서 이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김밥집 주인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은 뭐겠습니까? 손이 엄청 빨라야 돼. 일단 손이 느리면 김밥이라는 거는 주시오 하면 그때 말아가지고 밥솥에서 밥을 퍼서 김에 말아가지고 잘라야지. 재료들은 미리 만들어 놓더라도. 그게 아니라 미리 김밥을 만들어 놓으면 딱딱해져서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밥집 주인은 손이 빨라야 되고 하루 종일 그 엄청난 단순 노동을 짜증을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성실성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김밥집도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망하는 이유가 그 자질이 맞지 않는 사람이 김밥집 주인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심지어 라면 파는 분식집도 같은 라면을 똑같은 재료를 똑같은 양은 냄비에 넣어서 끓여도 어떤 집은 맛있고 어떤 집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하물며 청와대를 이 청와대에 걸맞지 않는 한때 혁명으로 세상을 뒤집어서 그것도 그냥 뒤집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소련, 나중에는 북한식으로 뒤집겠다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나라를 뒤집으려고 수년을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잡혀서 깜빵에 갔다 와서는 반성하지 않고 또 북한을 위한 일을 하고 그러다 청와대 가서 비서실장하고 지금 비서관들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하고 앉았고 장관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들이 끌고 가는 나라,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졌던 80년대의 시각에서 뭔가가 변화가 있었느냐. 80년대에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남한은 출발 때부터 잘못된 족보가 없는 그런 나라고 정통성은 북한에 있고 북한이 가난해도 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살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남한을 착취하기 위해 식민지로 만들고 전쟁의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그것이 주사파 전대업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북한식의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남북 간에 미국을 쫓아내고 통일을 일으켜야 된다. 이것이 주사파, 즉 남한 저는 베트콩이라고 봅니다. 저도 좀 촉이 많고 살면서 옆에서 그 시대를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이걸 제가 모를 리가 있겠어요? 남한의 베트콩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있던 대학교의 과에 주사파 하는 놈이 있으면 폐기도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차장이 쓴 글인데 전대협 출신 여권 인사를 만났다. 김정은이 진짜 핵을 없앨지 확신하냐 물으니 김정은은 자신과 북한이 살려면 핵을 없애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겸손하고 솔직한 사람이다 말하더라. 거짓말할 사람 같지가 않았다. 자, 이거는 누구겠어요? 김정은을 직접 만나본 전대협 출신 여권 인사면 몇 명으로 딱 압축이 되겠죠. 김정은을 만날 기회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판문점 선언할 때 간 사람 아니냐? 아니면 김정은을 만나지 않고 남만만 듣고 겸손하고 솔직한 사람이고 거짓말할 사람 같지 않았다라는 말을 쓰면 이건 미친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인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 자기 형과 고모부 등 수백 명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하니 그건 내부 권력 투쟁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건 그렇게 봐야지 그걸 뭐 잔인하다고 보지 마라는 식으로 답이 왔다는 거예요.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는 남북 관계와는 무관한 일이다. 그러면 인권을 위해서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아니면 남북 관계에 그리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저 같으면 한번 물어봤겠죠. 뭐 때문에 북한하고 저러냐. 그냥 서로 담담하게 살자. 서로 다른 거는 다르다고 하고. 자, 그래서 또 물었다는 겁니다. 낙하산을 왜 그리 많이 내리보내냐. 어쩔 수 없다. 선거에 도움 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비판 감수하겠다. 배째라는 거죠. 같은 낙하산이라도 우리 쪽이 능력과 도덕성에서 나을 거다. 낙하산은 다 낙하산이지. 능력이 나은 낙하산이 어디 있어요? 전대협 출신 정치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북한을 대하는 태도다. 김정은의 근거 없는 호감을 갖고 있다. 또 그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본다. 전대협 1기 의장이던 이인영은 29일 국감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 타결을 위한 절충안을 내겠다며 북한 핵 50%만 공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찹니다. 또 88년에 남북 청년 학생회담을 위해 남측 대표를 북으로 밀항시키는 돼지몰이 작전을 기획했던 전대협 2기 의장 오영식은 요즘 코레일 사장입니다. 철도. 남북 철도 연결에 몰두하고 있다. 3기 의장 임종석은 남북 정상회담 이행 추진위원장을 맡아 동분서주하는데 최근 선글라스 끼고 전방에 가서 화제가 되었고 4기 의장 송갑석은 북한이 거부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6.25 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꿔서 부르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북이 핵을 폐기할 거라고 믿고 있다. 안 믿지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 황대진 차장도 순진해요. 안 믿어요. 속으로 북한이 핵을 왜 포기하냐? 앞으로 통일돼 가지고 합쳐진 조선의 무기다. 미국을 대항하는. 북한 핵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핵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만 보수 언론의 기자가 물으니까 핵은 포기한다. 그걸 순진해서 믿는 척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절대로 북한에 대해서 핵 포기 안 한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남한테 우선적으로 자기 명분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할 뿐인 거죠. 자, 두 번째 공통점은 연대의식이다. 구국의 강철 대오라고 옛날에 한 총련이 이걸 구호로 내세웠죠.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유대가 공고하다. 이인영이 당대표 출마하면 1기 부의장 우상호는 불출마하고 우상호가 서울시장에 나가면 이인영은 하고 싶어도 참는다. 전대협 출신들은 의장뿐만 아니라 간부들까지도 전대협 동호회를 만들어가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지금 청와대니 정부 곳곳에 낙하산에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게 전대협 한마디로 진골 성골들입니다. 육두품들이나 운동권 하다가 심부름하고 다닌 사람들은 전대협 동호회도 못 들어가고 그야말로 이용당하고 소모품으로 끝났지요. 그래서 없는 사람을 위한다는 저거들이 기족적인 행동은 더 많이 헤쳐먹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현 정부 요직에 포진했는데 임종석, 한병도 정무수석, 신동호 연설비서관, 백운우 민정비서관,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 김종천 의전비서관 따지기만 해도 벅차다. 민주당은 7월달 지역위원회를 일제히 정비했는데 청와대 참모들을 위해 지역위원회를
비워뒀다. 자, 새로 위원장들을 뽑으면서 청와대 참모 현역원이 아닌 데는 대부분 바꿔버리죠. 그 애들이 있던 데는 그대로 비워놨던 갔다가 다시 와서 출마한 특혜였다. 그 빈 지역위원장을 지망을 했던 한 인사는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이 만국의 강철 밥통으로 바뀌었다. 철밥통이 됐다는 철밥통. 전대협 동호회는 94년에 1기부터 6기까지 전대협의 의장단 활동을 정리한 불패의 신화라는 책을 냈는데 군사 정권과의 투쟁의 기록인 전성록이다. 우상호가 주도한 편집위원회는 책 후기에 기성세대에 실망하면서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자고 결의했던 시절을 떠올려 본다 말을 했다. 이인영이 우상호 두 사람은 각각 4선, 3선 의원이 됐다. 여당 중진이 됐죠. 오영식은 거대한 공기업 사장이 됐고 임종석은 정권 2인자 소리를 듣는다. 동시대를 살며 이들의 성공에 밑바닥을 깔아줬던 수많은 하구 대중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는 평범한 서민이다. 전대협 출신들은 이들에게 진 빚을 이렇게 갚는 것은 김정은이나 새 낙하산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속에서는 찾을 수 없다. 전대협의 불패 신화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들은 그때도 학생운동을 가지고 자신들은 상층부의 특권층으로 지냈지요. 짧게 감옥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군대 간 시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패거리를 지어서 대학에 전대협 1기, 2기를 마치고 나와서도 또 사회운동을 하면서 또 자기들끼리 패를 먹어서 그 사회운동에서도 대가리에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정치권으로 차례대로 진입할 때도 대가리에서 좋은 지역구를 받아서 국회의원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해나갔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한마디로 저들밖에 모른다는 거고 우물 안의 개구리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몇 번 되고 청와대 2인자가 되고 그대 공기업 사장이 되었을지 몰라도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아마추어입니다. 지금 이해찬이 수상하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해찬이 8월 25일 전당대회에 당선된 지 2달이 넘어서 26일 날, 10월 26일 날 비공개로 대전에서 캠프 해단식을 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당원이 1박 2일로 참여한 메머드급 행사였어요. 규모도 아주 커서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몰랐고 기자들 취재도 봉쇄된 가운데 치러진 이런 이해찬 당대표 당선 2달 이제 해단식. 그런데 같은 이해찬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파티죠. 거기에 몰래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10월 26일 대전 괴정동에 있는 KT 인재개발연수원 제2연수관 연회장에 이해찬의 던던 캠프 해단식이 열렸대요. 40에서 70대로 보이는 중장년층 남녀 500명이 운집했고 가슴에는 지역하고 이름하고가 이렇게 명찰로 달린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식이 열리기 2-3시간 전부터 모여서 이해찬을 기다렸고 이제 몰래 잠입한 기자도 기다렸대요. 자, 오늘 해단식은 대표가 사적으로 마련한 자리라 기자들은 출입이 안 돼. 이렇게 행사 관리자가 이제 참가를 묻는 기자들한테 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몰래 잠입해서 초조하게 했지만은 다들 별 신경은 안 쓰더래요. 자, 4층에 마련된 식장에 가려면 3층에 성강길을 내려서 계단으로 가야 되는데 4층에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겠죠. 계단까지 가는 복도에는 이해찬의 야당 시절 활약상과 전당대 유세 장면을 담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대요. 대형 사진이. 그리고 각종 이 구호 피켓을 든 지지자들과 그 감정에 복받쳐 오열하는 지지자들 사진도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층에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든든한 이해창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쭉 있더래요.
그리고 오후 6시에 행사가 시작되고 이제 이 호국영령 민주열사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별로 온 사람들을 하나씩 불렀대요. 그래서 호명된 지역마다 한 10여 명이 이렇게 일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당대표 선거를 할 때 지역별로 시군별로 이렇게 책임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자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서 이해찬이를 우리가 당선시켰었고 앞으로도 더 큰 걸 해보자. 이걸 결의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해찬이 지지 조직이 전국에 17개 광역단체별로 골고루 퍼져 있는 걸 보여줬고, 왜 하필 대전에서 했냐니까. 자, 이런 거는 대전에서 하는 이유가 있죠. 전국에서 오기가 다 좋다. 그래서 대전에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캠프 선대위원장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이 상황이 만만치 않다. 적폐 세력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다. 보수 언론의 작태도 여전하다. 이해찬을 중심으로 힘을 실어주자. 이랬고, 그 다음에는 이현희 캠프 여성위원장이 오늘은 해단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다. 30년 집권하니까 장기 집권이라는데 그래야 나라가 선다. 이해찬과 끝까지 가자 하고 마지막에 이해찬이 올라와서 마이크를 잡고 내가 20년 집권을 주장하니 교만하다 했는데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20년 아니 30년을 이야기한다. 우선 다음 총선에서 압승하고 이를 위해 당 혁신을 과감하게 하겠다. 우리 당은 개보도 파벌도 없다. 정치하면서 이렇게 개보도 파벌도 없는 좋은 환경은 처음 봤다. 그래서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 내가 이 모임을 한다니까 대선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도 있고 언론도 그런 시각으로 쓸까봐 말을 분명히 한다. 대표가 마지막 공직이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면 대선까지 2년은 상임 고문으로 그냥 견마지로 하겠다. 이렇게 말했대요. 이날 서시, 갈비 등 20가지를 부페로 해서 만찬이 이어졌고 350명분 식사가 준비됐는데 금방 동이 났고 테이블이 꽉 차서 별실에 가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김현 사무부총장은 이 대표가 자신의 도운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만든 자리일 뿐 다른 뜻은 없다고. 또 캠프의 간부들은 행사 비용은 각자 참석자들이 3만 원씩 냈다 하고 또 행사장에 돌린 선물들도 있었는데 각 지역마다 온 사람들이 하나씩 들고 와서 서로 바꾸어 가져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보통 이런 데는 협찬도 하기도 하죠. 권력이 있는데 그거 안 하겠습니까? 자, 익명을 요구한 중진은 좀 더 솔직히 이야기했대요. 이해찬은 본래 사조직이 두텁지 않다.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광장을 중심으로 동지들이 수십 명이 모인 정도인데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외인 부대들이 이해찬 지지에 앞장서서 당선시켰다. 그런데 이해찬이 대표가 된 뒤 바빠서 당선 사례를 안 해서 불만이 쏟아져서 뒤늦게 종 파티를 한 거다. 자, 이제 킹이 아니라 킹메이커의 위력은 확인됐다. 이해찬은 유시민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앉히고 잠룡으로 등극시킨 데 이어 캠프 해당식을 가졌고 유시민을 이해찬호에 태우고 자기 출정 선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날 의원들은 많이 오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종걸, 이상민, 김두관 등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대부분이 보면 비노들이 주로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비노, 비문들이요. 당에서 참밥들이 참석을 했죠. 자, 그래서 이해찬이 지금 이런 비노, 비문을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지금 세력화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보여요. 지금 이종걸, 김두관, 이상민 이 세 사람들은 다 현재 문정권의 핵심과 거리가 멀고 또 기존의 주사파 전대협 운동권 출신들과 또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지난 선거 때도 이해찬을 도왔고 이제 신주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상민 의원 그 중에 한 명에게 물었대요. 이해찬이 이렇게 왜 대규모 해단식을 했냐. 킹메이커를 넘어 대통령을 꿈꿀 수 있다고 본다. 대선 출마는 안 한다고 했지 않냐. 정치인 말을 믿냐.
요즘은 호감을 많이 얻어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청와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으니 지금은 문재인이 워낙 압도적이라 공간이 적지만은 경제가 이슈가 되면 이해찬의 입지가 늘어가고 청와대와 이견이 생길 수 있고 또 이해찬은 노무현 시절에 총리할 때도 신자유주의적인 경향을 보였고 골프장을 100개 늘리자고도 했다. 겉은 진보인데 속은 다르다. DJ 밑에서 상인적인 현실 감각을 훈련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해찬은 자기 대선의 핵심 후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잠룡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 유시민, 김부겸, 또 이재명 등이 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찬이 자기 밑에 자기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쫙 거느리고 있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앞을 세워서 유시민도 한번 내세워보고 이재명도 한번 내세워보고 이렇게 하고 김두관도 한번 내세워보고 이러겠죠. 그러면서 이제 유시민이 태풍의 눈이다. 잘 봐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청와대는 임종석과 이낙연 둘이가 짜고 서로 밀어주니 미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해찬은 그들의 리스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찬이 이렇게 하니까 청와대가 불편할 거다. 지난번 국감에서 이해찬이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니 강경화가 검토 중이라 했다가 사고가 났는데 청와대에서는 이해찬이 총기가 떨어졌다. 왜 그걸 누설하냐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청와대의 뜻을 이해찬이 몰랐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해찬이 한번 청와대 망신을 주려고 일부러 그랬느냐? 참 미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짜고 친 걸로 보였는데 그런 심오한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좌우간 앞에 말한 전대엽과 지금 이해찬, 지금 이런 전대엽 주사파 출신과 이해찬 출신 비주류 간의 대결 민주당에 이제 시작되었어요. 이 정권 지지율만 떨어지고 경제만 더 나빠지면 내부 싸움으로 아마 죽기 살기로 싸울 거라 봅니다. 자, 무능한 사람들이 이제 분열까지 시작할 겁니다.